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올림픽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단일팀 문제였죠. 관련해 보수는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선수들 참가는 남한 선수들 기회를 박탈한다. 공정하지 않다. 올림픽은 그 탄생부터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유치하는 노력부터 이미 공공의 자원이 엄청나게 동원이 됩니다. 하여 선수들도 올림픽 정신의 구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개인적 이익 일부를 남과 공유할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겁니다. 전쟁이 고론되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평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그럼 개개인 출전 시간 중 일부는 그 목적을 위해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올림픽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메시지의 전달과 관리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단순한 프레임 하나에 거의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동조하는 상황이 저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올림픽이 개인 커리어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올림픽이 개인만의 경영이면 올림픽기와 국기는 왜 겁니까? 선수 명함하고 이력서를 걸어야지. 올림픽만 생각해온 어린 선수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럴 때 단일팀이 가지는 상징과 의의, 올림픽의 공공성과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절박함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언론이 뭐하러 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이슈는 원래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게 맞아요. 네. 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황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단일팀이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어요. 메시지 전달과 관리에. 그리고 또 그만큼 보수가 초장부터 아주 잘 치고 들어온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부가 수습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단일팀의 불공정 프레임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반쪽짜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슈가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제서야 한마디 하는데 고생한 개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 중요한 가치인데 그게 유일한 가치는 아니에요. 올림픽은 개인의 기회 실현 이외에도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의무가 선수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네. 올림픽이 선수 개개인에게 배태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초장부터 여론이 확 쏠리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지, 비겁해서 그런 건지, 언론이 그런 말을 안 해서 한마디 하고요. 더 웃긴 거는 이런 포인트예요. 보수가 갑자기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노조 지지해야지, 보수가. 노조 포함하면 맨날 뭐 국가 경제를 생각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림픽에서만 개인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이따시만한 허점이 있는데 그냥 언론들이 넘어가 주니까 실망입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세월호 특별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건데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해서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하도 뉴스가 많아서 이제 구속에 있는데 드디어 세월호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그렇죠,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질 시점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시 사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미리 막죠. 당연하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걸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도청하고 미행하고 무엇 하는지 어떤 회의를 하는지 그 안 알려주거든요. 특조위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공관을 도청하거나 사람들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사람들을 미행하거나 기본적인 사찰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막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언론을 타면.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조위의 기밀을 어떻게 수집했는가 또는 뭐 그와 같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 특조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15년 11월 달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나갔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치밀한 보안이 요구되어서 특조위 상임위원조차도 내용들을 몰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과 내용,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어떻게 의결될지도 다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다 이제 밝혀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 국정원은 왜 기여했고 정부는 왜 재단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이렇게까지 방해를 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에게는 특조위 7시간 조사 막으라면서 해수부를 적극 하라고 5자리나 시켰다라고 하고요. 조윤선 수석에게는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에게는 정교조 계획을 무력화시키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세월호도 사실 아직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스인데요. 검찰이 다스의 법인의 수출 대금 1,500억 원을 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라졌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최근 다스의 전현직 회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리고 안홍구 청장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얘기죠. 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예, 비자금.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예, 이런 비자금이 그쪽으로 모인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추정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스위스 계좌를 이제 털면서 국제적으로 블랙머니가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했었거든요. 그때 스위스 은행이 싱가포르로도 많이 이사를 갔고요. 그때 왜냐하면 거기가 합법적으로 차명 계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에요. 대리를 내세우는 게.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 혹은 뭐 비자금 저수지라고 저희끼리는 불렀었는데 돈이 모여 있다고.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디서 다 끊겨요. 하다 보면. 예.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거 공권력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언제 되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착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기가 마련되고. 예. 다스의 싱가포르 회사 이름은 인티어 다스라는 곳인데요. 2005년에 캐나다 업체와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의혹들이 만들어지자요. 2012년에 폐업했습니다. 진작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이런 돈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니까. 어쨌든 싱가포르가 거점이었다. 거점 중 하나였다. 예. 이것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바입니다. 예. 그 이유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드디어 공중파 뉴스에서도 나오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혁 씨가 최근에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할 기자회견이다. 끝났다, 이제. 뚝이 무너질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다스를 공격한 것도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은 훈련된 조직원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진실이 끝까지 가는데. 혹은 공직자들이 있고. 하지만 다스는 민간인들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방어막 한 군데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다스가 뚫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심리적 저지선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나만 혼자 이거 방어하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삼촌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예, 드디어 사실을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유사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다라고 SBS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다스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았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급소를 찔렀다라고 할 정도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급소를 찔렀어요?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BS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급소는 뉴스공장이 지난 7월부터 찔렀어요. 예,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계속 찔렀는데 청와대 민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찾고 그 과정을 청와대 민정이 뭐 자기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청와대 대빵이 시켰지? 민정이 왜 그걸 혼자 해요? 그리고 민정이 왜 사기업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까? 그 사기업과 연락한 문서들도 진작에 공개했고요. 그렇지만 검찰 조사가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노수공장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문건이나 증거를 여기 이 부분은 검찰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림이. 자, 다음은요. 네, 김재정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일종의 키맨이다라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상속세 탈루한 의혹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상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발견된 지 4개월 넘었어요.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3자가 했다고. 안홍구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하지만 이게 다 이제, 뉴스에, 지상파가 가장 정제해서 내놓는,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팀 관계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관계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적극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를 받고 핵심 진술을 덮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스 효과라는 겁니다. 저기가 뚫렸네? 나 혼자 방어한다고 지금 내가 방어할 대상,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호가 되지 않네? 나만 하면 뭐해? 이런 심리적 저지심에 뚫리는 효과가 있어.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 규명에 힘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풀려나가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순요. 네,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에도 JTBC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 털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법무부의 부실 대응 비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이 피해 사실을 적시한 서 검사의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가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법무부 관계자 발로 첫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네, 장관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메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됐거든요. 법무부 관계자 발로. 네,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공식 브리핑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 해명, 말 바꾸기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보도된 내용인데 이 탐사 보도를 오래 해온 저로서는 이거는 진짜를 놓친 뉴스다. 껍데기만 본 뉴스다. 최초로 제가 아무도 이 말을 그렇게 저녁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와서. 왜냐하면은 서검사 측에서 메일 보냈다고 했어요. 답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메일은 법적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제는 상대 손에 메일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거짓말해서 상대 손에 있는 증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들통이 나는데 이런 건 바보도 안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 출발부터.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장관한테 직접 진정을 했어요. 이게 맨날 있는 일입니까?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관련자가 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아주 유명한 검사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게다가 그런 메일을 받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체를 다 잊어버려요? 네, 검찰국의 관련자 면담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약속 잡고 미리 알려달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건 했다고 중요하지 합니다. 않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도 잊을 수가 없고 또는 숨기로 했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거짓말도 불가능하고 게다가 지시를 이행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법무부 관계자가 장관을 메일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을 하고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사태의 진짜 주인공은 이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그 관계자가 장관님 메일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인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거짓말입니다. 확인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한테 물증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면담한 직원도 있어요. 관계자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장관이 거짓말해서 피할 수도 없고 얻을 이득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그냥 법무부 관계자와 법무부 브리핑이 차이가 나. 아싸 거짓말 이렇게 기사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맨날 껍데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그 관계자는 왜 그랬냐. 10중 8구 제가 보기엔 거짓말했어요. 이걸 파야 진짜 뉴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장악이 안 된 건가? 아니면은 이전 정부의 인사 일부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못 보면 진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해자는 사라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만 남는 거예요. 사건의 주요 인물인 것처럼.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자. 네, 어쨌거나 서검사도 법무부 담당자 만나서 진상조사 요구했는데요. 해가 넘도록 조치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에요. 예,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사건의 포인트가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첫 보도가 나간 관계자를 봐보세요. 그리고 관계자와 장관의 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사건이 숨어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예, 바른정당과 손잡고 통합신당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6.13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 관련 통합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전당대회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 기사에서 우회로를 찾는다, 우회한다. 어떤 기사는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놓는다, 막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정치권이 앞뒤 안 맞게 행동하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거나 그 여야 모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입처면은 또 막 공격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덮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우회로다, 전당대회 안 한 거. 우회한다.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넣는다. 이건 너무 만져주는, 이거 애모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선정적인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보세요.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한다. 오늘 열받네요. 당원이 그래요? 근데 안철수 대표 측이 장악한 중앙위가 당원을 개정해요. 전당대회 안 하고 그냥 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원을 개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추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합당이 됐는데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영원히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추인합니까? 어디서? 추인할 데가 없어. 앞뒤가 안 맞아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우회로예요. 이거는 강목 들고 용팔이 전당대회를 했는데 정면 돌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적당히 좀 해야지. 민망해요 진짜. 뭐 우회로예요 이게. 아유 바보같이 정말. 자 어제 블랙하우스에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공중파에서 최초로 포털에서 매크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시연했는데,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검색어에 등장하지 않았고, 공중파에서 네이버, 매크로 가능해. 신기하거든요. 검색해 봐야 돼요. 등장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한 바입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이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블랙하우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보셔야 됩니다. 매크로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뉴스도 많고 할 말도 많았네요. 네.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네. 바로 끝내면 안 되는군요.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한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아침부터? 뉴스를 읽다 보니 갑자기 띵 해가지고요. 그래, 됐지. 됐죠. 예. 일리 있어요. 장관님도 갑자기 훅 가실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갑자기 저희 연결드린 것은 이제 뭐 올림픽 내내 중간중간 연결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루 이틀 놓쳤는데 열병식 관련한 뉴스도 있고 그리고 뭐 금강산 안 가는 뉴스도 있는데 우선 북한이 금강산에서 행사 안 하겠다고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해요. 일석 3조 정도. 일석삼조. 하는 생각인데. 예. 첫째는 남쪽에서 그 금강산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예. 남북이 이렇게 뭐 공동원하고 또 공연하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북한의 체제 선전이니 네. 또는 뭐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니 하는 식의 보도들을 일부 언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그다음에 예. 또, 예. 그다음에 또 2월 8일 날 하게 돼 있는, 건군절 행사, 70주년 건군절 70주년 행사도 그것도 무슨 올림픽에 오기로 해놓고 그 전날 하는 법이 어딨냐. 이게 완전히 그 위장평화공세다 내지는 갈라치기다 뭐 이런 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첫째.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그 남북한 공동 문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만 가서 관중석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강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간단치가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옷도 헤이피고 등등 아니면은 평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원산이나. 그 교통 문제도 간단치가 않아요. 북한의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특히, 기름은 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동차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고, 동원이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쪽 공연도 하지만, 네. 우리 쪽에서 가서 공연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쪽에서 가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북쪽이 좀 부담을 느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블랙하우스 때 잠깐 보였던 그 베이비복스 평양 공연. 네. 그 베이비복스의 평양공 같은 걸 보고 북한 사람들이 느낄 문화적 충격. 예. 그리고 그것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득될 것이 없다. 핑계 없냐? 이번에 남쪽에서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핑계 대고 이거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종합적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것이다. 예. 네, 그 대신 마식령 스키장에 뭐 공동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은 그 별로 그렇게 접촉 기회가 없어요. 선수들끼리는. 예. 스키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 경기 아닙니까 스키가. 그러니까 실제로 갔다 온 그 기자들 얘기 들으니까 각자 북한 선수 한 번 쭉 타고 내려오고 네. 우리 선수 타고 내려오고 뭐 그러고 끝났다. 별로 이렇게 물론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그거는 뭐 좋은데 이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건 부담을 별로 안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공연도 하고 남측에서 가서 오래된 시설들도 이제 이용해야 하고 뭐 북한 입장의 형편도 있고 또 남한에서는 이걸 또 비판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형편도 어렵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차원일 것이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건국절 열병식. 북한에서는
건군절. 건군절, 예, 국이 아니라 건군절.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전날인데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명히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는 아니 이거는 이쪽 행사인데 니네가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건 한편으로 양쪽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결국은 이 행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원래 북한의 건군절이 예. 1948년 2월 8일이 건군절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78년부터는 건군절을 4월 25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1932년 4월 25일 그때 21살짜리 김일성이 예. 김성주였죠. 처음에는 항일 빨치산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날이 4월 25일이에요. 그거를 건군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때부터 78년에 4월 25일부터 4월 25일 건군절로 만들어가지고 2014년까지는 4월 25일을 건군절로 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열병식 할 일 있으면 열병식 하고 실내 행사 할 일 있으면 실내 행사. 근데 열병식까지 하는 것은 되게 꺾어지는 해예요. 10년, 5년, 20년 이럴 때. 그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15년부터는 김정은 시대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건군절을 2월 8일로 되돌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금년이 처음으로 맞는 꺾어지는 해입니다. 70주년. 예. 금년 신년사에서 9월 9일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그게 70주년이라는 얘기부터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걸 잔치로 만들자. 그리고 남쪽에서 마침 평창 올림픽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가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좀 축하해주자 하는 얘기를 신년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8일이었다가 4월 25일로 됐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로 다시 되돌아간 건데 예. 이게 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아버지 때 그러니까 김정일 때 그리고 김일성 때 성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업적을 한 번에 이번에 보일러 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무기도 들고 나올 거고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군의 날 행사를 생각해 보면 예. 열병식 하면은 탱크 무슨 미사일 끌고 나오고 공중에서는 비행기 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올림픽 전날 바로 하는 것이 하필이면 또 날짜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예. 우연히 그렇게 일치했죠.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건군절 70주년 행사기 때문에 이걸 작게 할 수가 없어요. 7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가 네? 70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가 없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큰 잔치다.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겠네요. 옆집의 잔치에 이제 가기 전날 자기네 칠순 잔치하고 오는 셈인데 예.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를 끌고 나올 거예요. ICBM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사를 할 텐데 그게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나 우리가 볼 때는 위협적이 될 수 있지만 예. 그쪽으로 봐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일종의 전시 행사인데 그 대내 통치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김정은의 소위 장악력을 높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못지않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평창 올림픽에 재뿌리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각자 하고 오라고 해도 돼요. 저희는 7년 전에 결정됐지만 여기는 70년 전에 결정된 거라 바꾸서 그 잔치를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네. 제가 보기엔 또 한 1, 2주 사이에 또 장관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핵심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안원구 전 복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것 진행하기 전에 플란다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한쪽은 여기 계시고, 네.
이사회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도 충분히 들었고, 네. 자체적인 판단의 이유도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그 결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이렇게 중단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청장님은 또 나름의 이유로 플란다스계를 계속 추진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입장이 양쪽 다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쪽 다 만나서 그러면 입장을 확인한 만큼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법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 이사의 입장도 들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청장님도 또 계속해서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잘 존중하고 살리되 그러나 해법은 세상에 해법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 해법을 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잘 살려서.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세청장이 다시 등장하고 막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반가우셨겠어요? 네. 감옥 갔다 오신 분으로. 전 국세청장들 중에 좀 물론 이런 정치적 사건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이제 명예가 추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케이스가. 예. 정부의 그 하청 혹은 청부사죠. 이건 청부 사찰에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세청 정말 그 사악함의 끝이 어딘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될 것인지 네. 정말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당시 일을 시작했을 때 국세청장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국정원이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때 이제 자금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이 짱이니까 국세청의 이런 핵심 인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다가. 예.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를 전용해서 그 돈을 받고 또 그 돈 일부는 또 미국 국세청에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뇌물로 주고. 그리고 이게 국세청은 무슨 그 국정원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꺼이 수행했고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덮었다. 그게 이제 덮었기 때문에 영원히 묻힐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엉뚱하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뒤지다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이명박의 최순실이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쑥쑥쑥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게 살아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관 참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에 그 동원된 인원 중에 국세청장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안홍근 청장님하고 자세히 얘기해봐야 되겠다. 예.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읊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전후. 그러니까 데이비슨 또는 연어 이런 공장명으로 이제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직원들을 공조직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뇌물까지 써가면서 그 사실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한상률 전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뒤를 캐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태강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이어받은 분이 이제 지금 이현동 전 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그 DJ 비자금 때문에 독일 가서 전번에 얼마 전에 국민의당의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자금이 얼마 있는 거 뭐 봤다 검찰에서 봤다 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된 그렇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국세청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 한상률 청장이 있을 때 이미 그때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상률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도망갔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추적해야 돼요. 예. 그 부분도 지금 남아있지만 네. 그 뒤에 이현동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도 국정원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상률 청장은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청장직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거 도망입니다. 진짜로. 예. 예. 도망가서 당시 미국에서 비자 연장이 현지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자 연장까지 해주면서 네. 거기 도망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야, 이거 정부 하청 그 서찰하다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청장이 또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몰래.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조직을 망가뜨려 놓고 또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혼자 개인이 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까지 보내려고 하면 예. 미국 국세청하고 접촉하는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밑에서 이 일이 분명히 부정한 일이라 뇌물을 써가지고까지 하게 됐다면은 부정한 일인 줄을 알고 이 일을 그렇군요. 했을 거예요. 청장이 돈 들고 가서 주지는 않았잖아요. 가방 줄 수는 없죠. 예. 그럼 그 일을 수행했던 그 당시에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예, 그리고 한상률 당시에 그런 일들을 했는 사람들이 그대로 버젓이 계속 왔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이 이전에 밝혀져 가지고 누구누구가 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국세청 개혁 TF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 부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 알 텐데 대충 고위직들은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세청을 개혁한다고 하는 팀 중에 그 당사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찔. 그러네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일을 은밀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이현동 청장도 결국 청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2년 만에 상급 국장에서 네. 2년 만에 청장까지. 이제 어려운 일입니까? 아유,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은. 그러면 뭐 국세청 안에서는 다 알았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했다, 뭐 했어, 이렇게. 정권하고 특별한 유착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불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얼마 걸립니까, 보통은? 보통 뭐 10년? 아, 그걸 3년 만에. 2년 만에 출파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대위가 별다는 거네요, 바로. 뭐 그런, 뭐 대위까지보다는 하여튼 뭐 거의. 소령 정도 됩니까, 그럼? 소령이 별다는 겁니까? 바로 중간 건너뛰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 한 대령쯤에서 네. 바로 이제 대장이 되는. 아, 대령에서 대장이 되는. 네, 그런. 그거나요. 저는 별 하나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점프한 것이다, 한꺼번에. 그렇죠. 네. 2년 만에. 네. 아, 그러면 국세청 내부에서는 뭐 파다했겠군요, 소문이. 아마 다 짐작하는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에 뭔가 엄청난 충성을 해가지고 지금 잘 보여서 저렇게 되는 거라는 걸 다들 알았겠군요. 그 이제 보직 경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는 쭉 보직 경로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청와대를 갔다가 그 정권 초기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점프를 크게 하죠. 그러고 난 뒤에는 초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점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장까지 가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그 보직 경로를 보면 지금도 그 보직 경로를 따라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은 분들은 뭔가 있다. 뭔가 정부가 하청한 특별한 사항들을 몰래 실행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현동 전 청장, 예. 이제 뭐 사법 처리를 받겠죠. 돈 받는 것도 드러났고, 뇌물 미국에 준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한 일도 일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도 확실히 확인은 못했지만 전번에 그 김재정 씨 네. 죽고 난 뒤에 상속세 부분하고 몰락받은 과정에서 이 당시에 뭔가 국세청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힘든다고 그랬었죠. 그 말씀하셨죠. 네. 네. 그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러한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어려운 신고 내용과 물납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국세청에 누군가가 그 일에도 동원되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확인한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 속에 제가 눈에 익은 문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이거 국세청 쪽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국세청 쪽에서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국세청 쪽에서 컨설팅. 도움이 없으면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의심을 했었죠. 그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거 내가 거기 평생 계셨으니까, 이거 우리 쪽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요. 그 내용 속에는 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 눈에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국세청의 이제 전 청장이 어떻게 정부의 하청을 받고 이전 대통령들을 몰래 사찰하다가 실패했는가 돈까지 받고 개인적으로 착보하고 그런 내용인데 요것만 있었을 건 아니다. 아마도 이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속 관련해가지고 뭐 처리해준다거나 혹은 뭐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혹은 직접 관여한다든가 하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보이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세청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 뭐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 국세청의 최근 분위기는 혹시 모르십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감옥 갔다 오셨지만 국세청의 전 후배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차저차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그 국세청 직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에요. 대부분의 조직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부 간부들. 극소수죠,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였고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정권의 그 비호하에 자꾸 이제 하니까 전체 국세청이 매도되는 거는 정말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일로 그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특정한 사람을 꼭꼭 집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 이게 그냥 같은 그 범주에 넣어서 이걸 다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여전히 조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핀셋으로 탁탁탁 좀 집어내 줬으면 좋겠어요. 집어내 주는 거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제 본 그 자체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원래. 그게 스스로 하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같이 했으면. 요거 이제 앞으로 한번 계속 얘기해 보죠. 국세청 어떻게 할까?